김 씨의 딸 지숙은 근래 차를 뽑았다. 잔소리를 늘어놓느라 쉴 겨를이 없는 입이 멀쩡한 내 반에 지숙의 시어머니는 사지를 잘 쓰지 못했다. 뇌졸중이 온 후 팔을 움직이지 못해 집안일을 할 수가 없었다. 지숙은 그런 시어머니와 몇 해째 살고 있었다. 한데 시어머니의 잔소리에 넌더리를 치며 살고 있는 자신과 달리 올케인 인수는 자유로워 보였다. 지숙은 그런 인수를 보며 왠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시집 와서 시부모의 수발을 하느라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으면 너도 나만큼의 고생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식의 계산이 지숙의 머릿속에서 당위적으로 돌아갔다. 지숙 자신이 시어머니 때문에 울민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으므로 인수 또한 그래야 마땅했다. 그러나 인수는 마치 네 인생은 그러하지만 내 인생은 그러하지 않다는 식으로 홀가분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았다. 지숙은 시어머니를 모시는 데에서 오는 제 고생이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기에 충분한 것임을 알고 스스로 당당해져서 그럴듯한 말을 부려놓곤 했다. 나는 시어머니를 친정어머니처럼 대하고 있어. 내 친정어머니를 생각해서라도 시어머니에게 도리를 다하겠다는 그런 마음인 거지. 지숙의 그럴싸한 말에 사람들이 맞장구를 쳐주었다. 오직 인수만이 지숙의 말에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인수는 며느리의 도리를 하지 않는 여자라는 타이틀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엿하게 굴었다. 시집 사람들이 겨누는 윤리의 화살이 인수에게는 두려움으로 다가가지 않는 모양이었다. 처음에는 어리뜩하기만 했던 인수가 시집 사람들의 비난에 추락하기보다는 점점 더 똑똑해지는 것 같았다. 어떻게든 지숙은 친정 부모와 합세하여 그런 인수를 끌어내리고 싶었다. 하지만 지숙이 인수를 향해 되알진 비난을 더 끼얹어 보기에 그 삶에는 과히 이기적인 부분이 없었다. 인수는 10여 년 가까이 일해서 모은 돈을 제 남편의 빚을 갚는데 써버린 모양이었다. 남들 같으면 벌써 헤어지고도 남았을 남편의 오랜 거짓말과 돈 문제에 대해 인수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식의 처신을 하지 않았다. 또한 인수는 제 남편과 관련된 좋지 않은 사실들을 시집사람들 앞에 굳이 꺼내놓아 제 입장을 세우려 들지도 않았다. 새 차를 뽑아서 일을 다니기 시작한 지숙이 세상 돌아가는 사정에 눈을 떠가고 있었지만 인수를 향해 갖고 있던 자신의 요구와 주장만큼은 쉬이 양보할 마음이 들지 않았다. 인수를 향한 지탄을 놓아버리면 마음이 허전해질 것 같았다. 상대에 대한 비난을 거둔다면 상대가 더 자유로워질 것이었다. 의무와 책임을 부려놓으며
상대를 묶어놓은 그만큼 지숙 자신은 속박에서 벗어나 안온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그의 무의식이 말해주고 있는 듯했다. 지숙의 남편도 경목의 처가 못마땅한 것은 마찬가지였다. 처갓집에 들른 지숙의 남편은 처남들과 어울려 술 한잔이라도 편하게 하고 싶었다. 그런데 경목이 오지 않아 지숙의 남편은 썰렁한 기분으로 처갓집에 앉아 있다가 돌아오곤 했다. 경목의 처가 며느리로서의 의무만 해주었다면 명절에도 함께 모여 시간을 즐길 수 있었을 것이었다. 모든 것은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벌어진 일이었다. 집안일이 순조롭게 돌아가지 않는 것이 경목의 처로부터 기인됐음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었다. 경목의 처는 도무지 남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여자였다. 지숙의 남편은 그런 경목의 처를 볼 때마다 을에 마땅치 않은 기분이 올라와서 저도 모르게 얼굴이 찌푸려졌다. 경목이 이사를 나가기 전의 일이었다. 동기간들이 모여 앉아 피워놓은 장작 위에 조개를 올렸다. 어지간한 불에도 조개들이 아가리를 딱딱 벌려댔다. 벌어진 틈 사이로 조갯살을 솔솔 끄집어내어 먹거나 조개의 위 뚜껑을 따서 내버린 후 살을 집어먹었다. 그런데 큼지막한 조개의 입이 벌어지지 않자 경목의 처가 조개를 벌리려고 부엌칼을 가져왔다. 작은 칼이 없어서 하는 수 없이 부엌칼을 가져왔으리라는 이해보다 왁살스레 칼을 들이대어 그 틈을 벌리려는 경목의 처가 지숙의 남편은 무턱대고 비위에 거슬렸다. 사람들 위에 조개 뚜껑을 따주려 하는 그 마음을 헤아릴 겨를도 없이 칼을 들고 설쳐대는 여자라는 미움이 지숙의 남편에게 와락 들어와 박혔다. 그때 보다 못한 지숙의 남편은 경목의 처에게 조개들을 그냥 놔두라고 언성을 높였다. 그의 눈에는 상대의 행동이 왠지 짜증스럽게만 느껴졌다. 난 아픈 어머니를 극진히 보살필 수 있는 좋은 여자를 만날 거야. 나는 여자를 보는 수준이 형과는 달라. 진목은 예전에도 경목을 향해 노골적인 말을 쏘아댔었다. 나는 형같이 이상한 마누라는 얻지 않을 거야. 그거 혹시 알고 있어? 형이 데려온 여자가 모든 이에 눈총을 사고 있다는 것을 눈치코치가 없는 형이라도 그쯤은 알고 있겠지? 경목은 형제간에 온화한 대화가 오간 적이 없음을 상기했다. 시어머니가 아픈 것을 알고 시집으로 왔으니 시어머니 옆에 딱 붙어서 수발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시어머니의 수발을 각오하고 인수가 시집으로 왔다는 그런 아전인수격의 생각을 경목 또한 한 적이 있었다. 사실상 그러한 생각은 부모의 심중에 있는 것이기도 했다. 집안 식구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제 편리대로만 생각하고 있었다.
인수는 아픈 시어머니를 전담하겠다고 말한 적도, 외면하겠다고 말한 적도 없었다. 다만 부모가 늙어서 끼니조차 끓여먹기 어려운 정도일 때는 부모를 봉양해야 한다는 말을 한 적이 있었다. 인수는 부모가 아직까지는 자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았다. 그날도 진목의 한결같은 불만의 목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경목이 말없이 앉아 있었다. 인수가 몸을 구부리고 작은 방의 침대 밑을 닦아내느라 애를 쓰는 것이 멀리서 보였다. 침대 밑에는 진목이 술을 먹고 개어낸 토사물이 시큼한 냄새를 풍기며 굳어갔다. 토사물 저편 더 깊숙한 곳에 진목이 한껏 배설하고 난 자취들이 너부러져 있었다. 인수가 콧물처럼 희끄무레한 음액이 이리저리 엉겨붙은 화장지들을 침대 밑에서 하나씩 끌어냈다. 진목의 문제점은 상대에게 제가 가진 생각을 강요하는 데 있었다. 그런 진목은 사람을 자유롭게 놔두지 않았다. 그즈음 경목은 그렇게 진목의 성품으로만 여겨왔던 부분이 실은 이기심의 발로였음을 알아채고 있었다. 진목이 품고 있는 이기심의 요점은 경목과 인수가 부모에 대한 의무를 떠맡아 주어 자신을 편하게 해달라는 주문이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인수는 진목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품평을 했다. 진목이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좋은 여자가 진목에게 시집 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인수가 말했다. 어쩌면 진목이 정상적인 결혼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까지 흘렸다. 아픈 시어머니가 떡하니 누워있는 집으로 여자들이 시집 오기를 꺼려할 것이라는 인수의 말은 어찌 보면 점쟁이가 과거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견하는 것처럼 어렵지 않은 일이었다. 게다가 진목이 여자들의 마음을 끌만한 성격이나 외모를 가지지 않았다는 것을 인수는 잘 알고 있었다. 진목은 김씨를 많이 닮아 있었다. 그 후 예상대로 진목과 잠깐 교제를 했던 여자는 가벼이 떠나갔다. 시어머니가 거동을 하지 못하고 누워있는 집에 중매를 대는 이가 없으리라는 것은 누구라도 예측할 수 있는 일이었다. 오랜 시간을 홀로 지내던 진목은 어느 해부터인가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어딘가에 가서 며칠씩 묵고 오는 모양이었다. 얼마 후 진목은 여자를 데려와 집에 잠깐 선을 보이고는 아예 그 집으로 옮겨가 버렸다. 진목의 그러한 동거를 목도하자 인수가 별다른 제동을 걸지 않고 자신에게 시집을 와준 것만 해도 나무랄 데 없는 일일 수 있다는 생각이 얼핏 경목에게 들어왔다. 진목과 함께 사는 여자는 시부모를 모시고 한 집에 살 것처럼 말하여 점수를 땄다. 동네 사람들이 작은 며느리를 잘 얻었다고 치하해 줄 뿐 아니라 키가 크고 인물도 좋다는 평을 해댔다. 그것은 며느리를 얻기 어려운 집안의 처지를 염두에 두고 무사람들이 어리석은 김씨를 추워주기 위해 뱉어내는 겉발림의 말이었다.
낡은 시골집을 부수고 새로 집이 지어지기만 하면, 또한 머지않아 결혼식을 올리기만 하면 진목의 여자가 집으로 들어와서 시부모를 모시겠다고 하니 호박이 넝쿨째로 굴러들어온 셈이었다. 김씨도 언뜻 한랑한 경목의 처보다는 진목이 데려온 여자가 낫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김씨는 경목의 처에게 괘씸죄를 일깨워주고 싶었다. 그런 김씨가 진목이 데려온 여자에 대해 칭찬 일색이던 동네 사람들의 말을 경목의 처 앞에서 그대로 읊어보았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경목의 처는 질투도 없고 경쟁심도 없는 것처럼 김씨의 말을 듣고 있다가 진목이 데려온 여자에 대해 덩달아 칭찬했다. 김씨가 다시 진목이 데려온 여자의 인물 좋음에 대해 동네 사람들이 칭찬하더라고 말하자 경목의 처는 또다시 그 말에 흔쾌히 동조했다. 풀이 죽은 김씨는 진목이 데려온 여자가 시부모를 기꺼이 모시겠다고 했던 부분은 경목의 처에게 말하지 않고 경목에게만 풀어놓고 갔다. 그날 밤 경목이 인수를 떠름하게 만들어 볼 심산으로 김씨로부터 들은 말을 전해주었다. 그러자 인수가 빙긋이 웃으며 대꾸했다. 진목과 함께 사는 여자가 당신 부모를 모시는 일은 없을 거야. 진목과 살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그냥 하는 말일 테지. 시부모와 한 집에 살 거였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걸. 오래된 시골집을 부수고 짓고 있던 새집의 설계도를 떠올리며 인수가 한 말이었다. 설계도는 누가 보아도 두 세대가 함께 살 구조는 아니었다. 부모가 죽고 난 후에 진목이 들어와서 산다면 모를까. 부모와 자식 세대가 함께 살기에는 방의 개수부터 부족했다. 추측대로 진목의 여자는 새로 지은 집에 자주 드나들지 않았다. 진목이 혼자서 들르는 때가 더 많았다. 시부모를 모시지 않는 되먹지 못한 하류와는 결단코 결혼하지 않을 것이라며 인수를 향해 갈겨대던 제 비난을 진목은 잊은 모양이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결혼 정년기를 훌쩍 넘겨 나이를 꽤 먹어가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여자는 진목과 살면서 식을 올리려고 하지 않았다. 여러 해를 살면서도 아이를 낳지 않았다. 전에 살던 남자와의 사이에서 생긴 자식들을 치닥거리 하려면 더 이상의 출산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것이 나을지도 몰랐다. 진목의 여자는 찌푸린 인상에 눈이 작아 용모가 미려한 편은 아니었다. 진목은 여자와 말싸움을 하는 날이면 부모가 있는 시골집으로 오는가 보았다. 한 번은 살림을 때려 부수며 결혼식도 올리지 못하고 동거로 살고 있는 제 상황이 아파서 누워있는 어머니 때문이라며 원망을 하다 갔다고 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진목이 화풀이를 여자에게는 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그런 면에서 진목은 경목보다 나았다. 경목은 부모와 관련된 문제를 비롯해 웬만한 일은 아내인 인수에게 떠넘기며 말싸움을 벌였었다. 시부모를 전담하여
모셔주지 않는 인수가 모든 문제의 발단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부모 형제와 경목은 생각을 함께 했었다.